그날 밤 술에 취해 비탈거리며 들어간 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두어록 비밀번호가 왜 눌러졌는지,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지금도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 익숙한 냄새를 따라 안방 침대에 몸을 던졌을 때 제 손에 닿은 건 차가운 이불이 아니라 낯선 남자의 단단하고 뜨거운 맨살이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 속에서 전등이 켜진 순간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은 바로 어제 사별한 앞집 여자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도덕과 윤리, 이성이 마비된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감돈 건 공포가 아닌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늦게 핀 지혜가 아닌 늦게 터진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착한 아내, 좋은 엄마로만 살아온 제가 인생의 황혼에서 맞닥뜨린 이 금귀든 유혹. 저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차분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가슴 시린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풀어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고단한 우리네 인생을 위로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가들고 시집가서 제 살 길 찾기 바쁘고 이 넓은 아파트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방을 휘감는 지독한 정적, 베란다 창 너머로 비치는 햇살조차 제게는 그저 무채색의 잿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인생의 황혼이라더니 제게 황혼은 아름다운 노을이 아니라 그저 짙어가는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아침 먹고 복지관에 가서 수채화 그림을 좀 그리다가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들고 오는 길, 제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제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마트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앞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영동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또 혼자 밥 먹으려고? 앞집 아주머니는 특유의 싹싹함으로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동갑내기인 그녀는 저와 달리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남편분과 금슬도 좋아 보였고 주말이면 늘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 집의 시끌벅적함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샘이 났습니다. 그냥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을 때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 양반 생일이라 애들이 고기를 잔뜩 사왔어. 혼자 적적하게 있지 말고 저녁 먹으러 와, 응?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남의 가족 잔치에 눈치 없이 끼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저는 등 떠밀리듯 앞집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대형 사고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앞집 15015의 문이 열리자마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맛있는 고기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제 집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거실 가득 피어나는 가족애를 보며 저는 순간 이방인이 된 듯한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동 어머님. 앞집 바깥얼은 박 회장님이 맞아주셨습니다. 퇴직 후 자그마한 사업을 하신다는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고든 자세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인상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분의 어깨가 넓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저는 낯선 분위기를 이겨내려 주는 술을 마다하지 않고 연거푸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터라 금세 취기가 올랐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지독했던 외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영동엄마,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앞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회장님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박 회장님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박 회장님 역시 인자하게 웃으며 제 잔에 술을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굵고 힘있는 손가락이 제 술잔에 닿은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쳤어.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한 번 피어오른 감정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의 웃음소리, 그의 목소리, 그가 뿜어내는 남자의 향기, 그 모든 것이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저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그저 앞집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해 현관문 밖으로 데려다 주었던 기억만이 파편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둥엄마, 조심히 들어가, 응?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1502, 제 집 문 앞. 저는 평소처럼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띡.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 곳은 1502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비밀번호조차 헷갈리며 다시 1501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 최악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하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제 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공간. 술기운에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만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우리 집 특유의 옅은 섬유유연제 향이 아니라 조금 더 묵직하고 알싸한 남자의 스킨향과 오래된 나무 가구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취기는 이성적인 판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왜 이렇게 집이 멀어.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벽을 짚는 손끝에 닿는 벽지의 질감이 평소보다 거칠게 느껴졌지만 그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로지 본능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육체적 피로함이 저를 침대로 몰아넣었습니다. 드디어 닿은 침대의 모서리. 저는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제 몸을 받아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혼자 살고 있는 내 침대여야 하는데 이불 속에서 훅 끼쳐오는 열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제 팔이 무의식 중에 옆으로 뻗어졌을 때 차가운 빈자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단단하고 굴곡진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응? 잠결에 낸 소리인지 아니면 제 환청인지 모를 낮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것은 매끄러운 이불보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썩이는 등 근육과 살갗을 타고 전해지는 팽팽한 긴장감.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였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술기운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도둑인가? 아니면 강도?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거두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굵고 마디가 굵은 손 하나가 제 손목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누구야? 낮게 깔린 목소리. 그던 분명 낮에 들었던 인자하지만 위험 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님.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었어? 머릿속이 화해졌습니다. 분명 1505위로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술김에 손가락이 1501위로 향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마침 문이 덜 닫혀 있었거나 혹은 그들도 취해서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걸까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잠결에 침입자를 제압하려던 것인지 아니면 저를 누구로 착각한 것인지 제 손목을 잡고는 몸을 돌려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그의 윤곽이 들어왔습니다. 상체를 반쯤 일으킨 그의 넓은 어깨와 흐트러진 점호 사이로 보이는 다부진 가슴팍. 70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한 남자의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옆집 여제가 술에 취해 남의 집 안방 침대까지 기어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일부터 저는 이 아파트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를 거칠게 밀어채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목을 잡고 있는 그의 손학류에 힘이 서서히 풀리더니 따스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뺨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영동 엄마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계심보다는 당황감,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묘한 감정이 섞인 목소리.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술이 너무 과해서 제 집인 줄 알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침대에서 도망치듯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의 손이 다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다는 본능적인 갈망을 일깨우는 그런 뜨거움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가지 마요. 그의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지 마요라니. 그것은 이 상황에서 나와야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호통을 치거나 당장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야 정상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너무 외로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더 그렇더군요. 자식들 다 가고 아내는 피곤하다며 옆방에서 벌써 잠들고 이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고 행복해 보였던 박 회장님 역시 저와 다를 바 없는 황혼의 고독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안방, 낯선 남자의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틀린 상황이었지만 영혼의 밑바닥에선 알 수 없는 동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이 온기에 잠시라도 머물고 싶다는 본능 사이에서 격렬히 갈등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등 위로 제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 딱 5분만 이렇게 있읍시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 느껴게줘요. 그의 애절한 부탁에 제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자석에 이끌리듯이 다시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장막이 되어주었고 그 정적 속에서 두 늙은 영혼은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너져가는 삶에 대한 마지막 비명일까요? 정적은 때로 외침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캄캄한 안방, 박 회장님과 저 사이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쥔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소름 끼치도록 뜨거웠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보내고 제 몸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기가 닿는 곳마다 잠자고 있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옆방에 계시잖아요.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거부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제 몸은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도덕적 죄책감이 머릿속을 난도질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이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파렴치한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대답 대신 제 어깨를 지그시 눌러 당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거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 제 등이 닿았을 때 저는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영동 엄마, 나도 사람입니다. 겉으론 회장이니 뭐니 대접받고 살지만 속은 텅 빈 감정 같아요. 아내와는 벌써 10년 넘게 각방을 쓰고 아이들은 그저 내 지갑만 바라봅니다. 나라는 인간, 박석훈이라는 남자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애처로웠습니다. 성공한 인생의 이면에 감춰진 썩어 문드러진 외로움. 그것은 혼자 사는 저의 외로움보다 어쩌면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뒷덜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왜 이제야? 그는 낮은 신음과 함께 저를 돌려세워 품에 꽉 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과 심장박동이 제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미친 듯이 날뛰는 두 개의 심장 소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옆집 남편이라는 사실도,
내가 지금 남의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이 지독한 고독의 늪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 올려주길 간절히 바랐단 그 오랜 세월의 갈증이 이 금기된 포옹 한 번에 해소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젖은 눈가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어둠이 영원히 거치지 않기를,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비이성적인 본능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 안 자요? 복도 끝에 건너편 방에서 들려오는 앞집 아주머니의 잠긴 목소리.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물처럼 우리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님의 몸이 굳었고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습니다. 현실이라는 냉혹한 괴물이 어둠을 뚫고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여보? 대답 좀 해봐요. 물 좀 마시러 나왔는데 안방 불은 왜 꺼져 있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앞집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그 다정했던 이웃 사촌의 목소리가 이토록 공포스럽게 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몽롱했던 술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번개처럼 제 어깨를 밀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여력했지만 본능적으로 제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거친 질감과 땀방울이 제 공포를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나 지금 막 잠들려던 참이야. 그냥 자요. 박 회장님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지만 끝부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들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헉헉거려요?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발소리가 안방문 앞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벅, 벅, 벅.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짓밟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명예, 자식들의 얼굴, 그리고 이웃들의 시선, 모든 것이 이 캄캄한 방 안에서 산산조각 날 판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다급하게 제 팔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붙박이장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요. 어서. 그는 속삭이듯 말하며 저를 옷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반항할 틈도 없이 차가운 옷가지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묵직한 코트와 양복 상의들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나프탈렌 냄새와 박 회장님의 채취가 뒤섞인 그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저는 짐승처럼 웅크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철컥.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틈새로 아주 작은 빗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유, 영감도 불도 안 켜고 뭐해요? 아까 그 술을 그렇게 마시더니 속이 안 좋은가 보네. 아주머니의 실루엣이 옷장 틈새로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에 앉아 박 회장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동 엄마는 잘 들어갔겠죠? 아까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던데 혼자 사는 여자라 걱정이 돼서 내일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좀 갖다 줘야겠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고마운 이웃인데 나는 지금 그녀의 남편 옷장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역겹고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요. 잘 들어갔겠지. 나 피곤하니까 당신도 얼른 가서 자요. 박 회장님은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내보내기 위해 애써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몇 번 더 투덜거리다가 이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옷장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가? 그것은 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체할 수 없었던 외로움이었을까요? 옷장 틈새로 보이는 방 안의 풍경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옷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 회장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통,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의 사과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옷장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과 구겨진 옷차림,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안방을 빠져나오는 그 짧은 복도가 마치 수말리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숨소리조차 내뱉지 못한 채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소파와 식탁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거실이 이제는 제 목을 죄어오는 사형대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때리릭 하는 도어록 소리가 정막을 깰까봐 저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동 엄마.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반쯤 몸을 숨긴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열정보다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알약 하나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였습니다. 속 쓰릴 텐데 이거 먹고 푹 자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것을 받아줄 힘조차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의 이 비참함과 수치심을 씻어낼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도망치듯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탁.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집인 1502호 문 앞에 서서 미친 듯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꼬여 몇 번이나 오류음이 났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그 소리가 마치 경보음처럼 들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겨우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집, 익숙한 공기, 적막한 거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예전의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는 여전히 박 회장님의 채취가 남아있었고 제 손목에는 그가 꽉 쥐었던 압박감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어. 죽은 남편 볼 낯이 없어서 어떡해.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옷을 전부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틀어 몸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와 그의 숨결이 머물렀던 뒷덜미를 거친 타올로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그 찰나의 순간 느꼈던 강렬한 설렘과 위로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에 섞여 제 흐느낌이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제 인생에 예정되었던 비극일까요? 거울 속의 저는 평생을 정숙하게 살아온 중년 여인이 아니라 금기를 범하고 떨고 있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저는 앞으로 앞집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이 무거운 비밀을 품고 남은 생을 어떻게 버텨낼지 막막함에 옴서리쳤습니다. 황혼의 고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맛본 온기의 치명적인 중독성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김없이 아침은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독 눈부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지옥 같았던 일들이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몸 구석구석에 남은 박 회장님의 온기와 제 손에 들린 캔커피가 그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까칠하게 말라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죄인의 상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려 물을 틀었지만 물소리조차 어젯밤의 그 은밀한 숨소리처럼 느껴져 진저리를 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앞집 사람들을 봐.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평생을 바른 생활로만 살아온 저였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했지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눈물이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젯밤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로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까칠해진 얼굴을 화장품으로 감추고 빨가진 눈을 아이라이너로 가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다시 평범한 중년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앞집 문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릴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은 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박 회장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와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역시 저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영동 엄마, 마트 가시나 봐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젯밤의 그 은밀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만 같아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회장님, 장 좀 보러 가요.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정막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며 엘리베이터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의 그 강렬한 설렘보다 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예정되었던 비극이자 늦게 핀 지혜가 아니라 늦게 터진 시한폭탄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상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박 회장님을 마주칠 때마다 제 심장은 사정없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늘 어젯밤의 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아니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자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열망이 서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제 발걸음은 저절로 그의 동선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목소리, 그의 향기, 그 모든 것이 제 감각을 자극하며 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의 안방 창문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그 은밀한 포옹을 추억하고 또 추억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중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옛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누구일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산을 쓴 채 빗속에 서 있는 박 회장님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그 뒤로 멎은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비에 젖어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어젯밤의 그 열망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동 엄마,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빗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는 수건을 받아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온기보다 더욱 뜨거웠습니다. 영동 엄마,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당신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어요.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제 몸은 이상하게도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덕적 죄책감이 머릿속을 난도질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이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파렴치한 욕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딸 집에 가셨어요. 내일까지 안 오십니다. 그의 한마디에 제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신다라니. 그것은 이 상황에서 나와야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호통을 치거나 당장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야 정상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쓸쓸함과 열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품 안에 꽉 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과 심장박동이 제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미친 듯이 날뛰는 두 개의 심장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하나로 합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젖은 눈가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빗소리가 영원히 그치지 않기를,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비이성적인 본능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너져가는 삶에 대한 마지막 비명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빗소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장막이 되어 주었고 그 정적 속에서 두 늙은 영혼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난 뒤의 정적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제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박 회장님이 떠난 자리, 침대 위에는 주인을 잃은 온기만이 서글프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이불을 가슴 끝까지 끌어올린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에서 자석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숙함이란 단어 하나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으며 남편이 일찍 떠난 뒤에도 외로움을 억누르며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채찍질해온 세월이 굴욕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흥거져 있고 눈가는 짓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그 눈동자 안에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기를 넘어선 자의 비참함, 그리고 그 끝에 남은 허망함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보기 싫어 손으로 거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가린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방을 채웠던 박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와 제 이름을 부르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딸아이의 전화였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받았을 목소리였지만 지금의 제게는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종저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응,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애썼지만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물기를 숨길 순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비 오는데 창문 잘 닫고 있지?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 거지? 딸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갈비찜을 좋아하던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런 아이들 앞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옆집 할아버지와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책감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일상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칼질을 하다가도, 복지관에서 붓을 들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 때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런 저 자신을 혐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 회장님의 연락을 기다리는 제 이중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단신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장 치부인 외로움을 공유한 공밤이자 무너져가는 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밧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앞집의 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불빛 너머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그도 나처럼 이 지독한 형벌 같은 그리움을 견디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를 잊었을까? 불면의 밤이 길어질수록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무겁고 불륜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애절한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은 채 오로지 저의 초라한 슬픔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아파트 단지에 미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앞집 아주머니, 즉 박 회장님의 아내인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졌음을 느낀 건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늘 먼저 말을 걸며 살갑게 굴던 그녀가 그날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눈치챈 걸까?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 한 장조차 누군가 제 부도덕함을 고발하는 경고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집 밖을 막아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립이 깊어질수록 박 회장님에 대한 갈망은 더 지독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옥상으로 잠깐 와줄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습니다. 박 회장님의 문자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이 작동하기도 전에 제 몸은 이미 겉옷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해 한층 한층 올라가는 동안 제 숨소리는 거칠게 계단실을 울렸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박 회장님의 실루엣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짧은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저는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옷장에서 당신의 귀걸이 한쪽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내가 아무리 둘러대도 믿지 않는 눈치예요. 집안 공기가 얼음장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회장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겁에 질린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그리고 저 역시 그 비참함의 공범이라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떡하죠? 회장님, 저 정말 무서워요. 우리 자식들이 알게 되면... 도망칩시다. 그의 돌발적인 제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칠순의 노인과 50 중반의 과부가 어디로, 어떻게 도망친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광기 어린 열정과 절망이 뒤섞인 그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갑시다. 이 아파트, 이 이름, 이 직함 다 버리고 그냥 박석훈과 이영자. 주인공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남은 인생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죄인처럼 숨어서 삽니까?
그는 제 두 손을 으스러지게 꽉 잡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자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였습니다. 평생을 옳은 길만 걸어온 제게 그의 제안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일탈의 쾌락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우리는 옥상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시커먼 밤하늘 아래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 낭떠러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낭떠러지조차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평온은 옥상 문이 열리는 끼익 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길게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쏟아진 불빛 쪽에 서 있었던 건 예상대로 앞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한쪽 귀걸이가 쥐어 있었습니다. 비령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녀의 깊은 한숨이 밤바람을 타고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침묵은 세상 그 어떤 호통보다 무거웠고 날카로웠습니다. 영동엄마, 당신마저 이럴 줄은 몰랐네. 그 한마디에 제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힘을 주었지만 저는 천천히 그 손을 빼냈습니다. 도망치자는 그의 제안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로였는지 아주머니의 젖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찰나의 탈출은 타인의 평생을 짓밟고 일어선 추악한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 회장님 부부는 그달 말에 아파트를 팔고 조용히 이사를 떠났습니다. 자식들에겐 건강상의 이유로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간다고 둘러댔겠지요. 떠나기 전날 밤 제 집 문거리에 걸려있던 작은 봉투 안에는 빛바랜 제 귀걸이 한쪽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잠시나마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어서. 그 글귀를 읽으며 저는 베란다 창틀을 붙잡고 꺽꺽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상실감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괴물에게 잡아먹혔던 제 가련한 인생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 집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잿빛 정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지만 이제는 거울 속의 저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한 가지 고중한 지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느끼는 고독은 누군가의 온기로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오로지 나 혼자 감내하고 보듬어야 할 삶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인의 품을 빌려 잠시 잊으려 했던 외로움은 결국 더 큰 공허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웠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만져지고 싶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그 본능은 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나라는 사람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주변을 상처 입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황혼의 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차 한 잔 내립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제 안의 외로움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늦게 피어난 이 지혜다 부디 남은 제 생을 은은하게 비춰주길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황혼은 어떤 색으로 물들고 있나요? 혹시 지금 지독한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계신가요? 부디 그 외로움에 휘둘려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독을 긍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